반갑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불교 박람회에서 이제 연사 초청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번에 주제는 뭐 여기서 우리 삶은 왜 고통이 되었을까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전에 준 기억은 없지만은 삶은 왜 고통이 되었을까라고 하지만은 원래 나는 감옥이 아니라 선물이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했었어요. 그걸 준비해 가지고 지금 이제 강연을 시작할 텐데, 이거는 이제 무대 법문이잖아요. 무대 법문이니까 조금은 가볍게 좀 시작하는 걸로 생각해서, 가볍지만 또 영 가볍진 않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에 많이 이제, 제가 원래 책을 잘 안 보는데 책은 좀 약간 질려가지고 안 보는 경향성이 있는데, 요즘에 좀 책을 보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보기는 힘들지만은 글 한 편씩 한 꼭지씩 그렇게 읽어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감명 깊게 읽는 글이 요즘에는 유시아 선생님 글이 그렇게 감명이 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유시아 선생님 글을 많이 보고 있는데, 유시아 선생님 글 중에 비를 맞는 바보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이 책에 나오는 글인데, 유시아 선생님이 어떤 경희대 국문과를 재학할 당시, 졸업할 당시의 어떤 이야기들을 그렇게 담아 놓으셨는데, 저는 이 이야기 보고서 굉장히 좀 제가 오늘 해야 되는 강연 주제와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간략하게 소개할 겸 한번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시아 선생님이 대학교 졸업반 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청년 작가로서 이제 꿈을 꾸던 시대였으니까 돈이 아무래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싼 월세방을 구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종교단체의 어떤 공동 거주지에 싼 월세를 내고 이제 세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설은 좀 낡았어. 그런데 빚도 들고 자기만의 공간도 있고, 그리고 뭐 나중에 밥을 먹고 난 뒤에는 오솔길이 있어서 좀 산책도 갈 수 있고, 그래서 문학하는 청년한테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가기도 하지만 학교 가지 않으면은 방에서 시도 쓰고 주변 산책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곳이 이제 종교 공동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거주지다 보니까, 그곳에서 유시아 선생님 어떤 트레이드마크 아시죠? 약간 긴 머리에 장발에 선글라스를 그때는 끼셨는지 안 끼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낡은 롱코트 그렇게 입고 다니면서 이게 하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교단체 거주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유시아 선생님은 당시에 시를 읊는다고 거리에서 다니면서, 그냥 주택을 다니면서도 시를 중얼중얼 읊으신 거예요. 근데 누가 볼 때는 약간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하면은. 그러다가 시를 읊고 다니고, 더군다나 이제 모양도 이상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결국엔 나중에 쳐들어온 거예요. 유시아 선생님 방에 쳐들어와서 나가라고, 이 신성한 공간에서 나가라고 이렇게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유시아 선생님은 그 거주지 단칸 방이지만 거기에 세를 냈기 때문에 거기서 지낼 권리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왜 이렇게 중얼거리고 다니냐고 하니까 나 시인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오해를 받은 거예요. 뭐냐면은 나 시인이에요라고 했는데 나 신이에요 라는 식으로 이제 들린 거야.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교 공동체에서 이 마귀가 갑자기 나타난 거잖아요. 모양도 우물하고 중얼중얼거리고 롱코트에 긴 머리에. 그러니까 더 이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을 한 거죠. 반발해가지고 마귀야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까지 말을 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였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니까 유시아 선생님은 그때 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마귀라고? 난 그냥 뭐 릴케의 시를 읽던지 여러 시인들의 시를 읊었을 뿐인데 마귀라는 비탄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월세,
남은 월세도 받지 못하고 약간 쫓겨난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유시현 선생님이 나갈 때까지 그 종교인들은 결국에는 그 정문에서 보면서 나갈 때까지 매의 눈초리로 있잖 좀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시현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 월세방에서 나갈 적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마치 이 세상에서 추방당한 듯한 느낌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굳이 잘못한 게 없는데 개인의 좀 트레이드마크가 독특할 뿐인데 그런 마귀로서의, 마귀라는 말까지 들으면서 쫓겨나니까 굉장히 억울했겠죠. 근데 그렇게 억울해서 쫓겨나서 시골길을 배회하다 보니까 영국부 후배를 만난 거예요. 다행히 영국부 후배를 만나니까 그 영국부 후배가 무슨 자초지종이냐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쫓겨났게 됐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군인 담요하고 책 몇 권하고 시집 몇 권하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노트 그런 거 들고 다니니까 영 행색이 좀 수상하기도 했겠죠. 그러나 자초지정을 듣고 난 이제 후배가 뭐냐면은 선배를 모셔가지고 이제 설탕물을 타준 거예요. 설탕물을 타주면서 선배님 힘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후배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가지고 주변에 싼 집, 월세 있는 집이 있는지 이렇게 좀 찾으러 다녔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시아 선생님이 어떻게 됐냐면 무허가 창고에 좀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좀 강에서 가까웠나 봐요. 경기도 외곽이었지만은. 근데 거기가 그나마 싸고 그리고 다른 이제 누군가가 방해할 만한 구석도 없고 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 창고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주변에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창고가 문제가 전기가 안 들어와. 전기가 안 들어와서 들어가서 지낼 수는 있지만은 밤에는 글을 보기도 하고 뭐 생활도 해야 되니까 촛불을 켜고서 지낸 거예요. 창고에서. 그러니까 이게 창고에 간이 침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사람 사는 모양, 제대로 된 이제 살림살이를 갖춘 형태라고 보기는 힘들겠고 거기서 좀 지내시게 된 거죠. 거기서 이제 낮에는 랭보의 시나 말라름의 시를 외우면서 이제 한가롭게 포행을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사셨던 거야. 어떤 가난한 문학 청년의 어떤 이미지가 들죠. 근데 저 역시도 어떻게 보면 대학생 때 문학 청년이었거든요. 실제로 동인에 들어가서 글을 쓰기도 하고 문학부에서 글을 많이 썼어요. 저는 시를 쓰지 않고 소설을 썼지만은 그렇게 문학 청년의 삶을 살았지만은 어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극단적인 형태, 가난하고 외떨어지고 그런 모습으로서의 문학 청년의 모습을 삶을 유시아 선생님께서는 사셨던 거죠. 졸업하실 때.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여름 장마가 닥친 거야. 장마가 닥치니까 그 무허가 창고가 좀 강에서 가까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집이 뭐 좋겠어요. 슬레이트 지붕에다가 그냥 대충 지은 집이겠죠. 창고의 형태니까. 그러니까 비가 퍼붓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슬레이트 지붕에서 비 때리는 소리 아세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집 살아가지고 그 소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적응돼서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주변이 너무 저교하고 그리고 어떻게 외롭기도 하고 그리고 어두운 상태에서 그 슬레이트에 비가 때리는 소리는 어떻게 보면 공포로 다가왔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어떤 외로움을 좀 굉장히 복돋는 그런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죠. 그러면서 뭐가 문제였냐면 강에 가까이 있었잖아요. 강물이 불어나는 거야. 강물이 불어나니까 야, 이 창고까지 물이 덮치면 어쩌나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물을 보니까 동트기 전에 이렇게 딱 봤는데 어떤 빛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원래는 어두워야 되는데 그 물빛이 빛에 약간 반사가 되었는지 몰라도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란 건 당연히 그렇죠. 자기 터전이 떠내려간다든지 물에 그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처지도 어떻게 보면 한탄스러운 거죠. 문학 청년의 꿈을 가지고 이렇게 촛불을 켜가면서 시도 읊고 시도 써가면서 무허가 창고에서 지내고 있지만 사실 객관적인 어떤 엄밀한 의미에서
이거는 굉장히 사람답지 못한 삶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더군다나 그렇게 강물이 솟아오르는데 막 흰빛이 희번덕거리면서 울렁거리니까 그 강물에 자신의 어떤 심정이 투사가 되어가지고 더 두려워지게 된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누군가 유시아 선생님을 구원해 줬어요. 누구였을까요? 당신이 그런 기록을 해요. 누군가 나를 구원해 주었다. 설탕물, 그 따뜻한 설탕물 타준 후배였을까요? 아니면 월세 주인도 아니었고, 유시아 선생님을 구원해 준 것은 본인 자신입니다. 본인 자신이 어떻게 구원해 줬을까요? 당신은 그렇게 써요. 더 이상 이제 밀려날 데도 없어. 무허가 창고까지 왔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희번덕거리면서 밝게 빛나는 강물을 보면서 자신의 위치를, 나의 모습을 확인한 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시인이야. 시인인데, 내가 시인이라면은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겪고 있는 이 감정, 어떤 내가 하는 생각들, 이 주변의 어떤 정황들, 이런 것들을 시로 표현해내는 게 시인 아닌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종류의 자각이 일어나니까 어떤 삶의 의지가 그렇게 갑자기 샘솟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고통스러운 상황들이나 정황들, 어떤 그런 감정이라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문학적인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저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하면 좀 독특해져요. 자기가 굉장히 괴로운 한편 무슨 생각하냐면은, 야, 이걸 어떻게 한번 글을 써보지? 이런 생각을 하게 돼. 동시에 원래는 괴로워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러나 문학가라면은 이걸 어떻게 글의 형태로 완성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동시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내가 좀 제정신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글을 써야 한다는 어떤 종류의 자신에 대한 압박, 그리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다시 돌이켜 본 거야. 원래 월세방에서 이렇게 쫓겨난 문학 청년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청년일 수도 있지만은, 다시 돌이켜 보면은 자기는 슬레이트 지붕 아래 빗소리가 막 내리고 있어. 비 떨어지고 있어.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던가, 촌농을 딱 보면서 글자 끄적이면서. 그러니까 시인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장소가 어찌 보면 이 무허가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아래에서 촛불에 기대서 이제 시를 쓰는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됐냐면은, 깊은 밤에 이제 홀로 목도하게 된 그 희멀건 이제 강물이 어떻게 보면 좀 덜 두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비 내리는 상황이 영 구차하게, 내가 그렇게 가난하게 세상에 내몰린 듯한 모습이 아니라, 이것을 오히려 나의 글의 재료로 삼아야 되겠다 하면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작가가 있나 봐요. 그 사람이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나 봐요.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라고 표현을 했어요. 비를 피해야 되는 게 우리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죠. 비 오면은 당연히 맞죠. 그러나 우리가 비를 맞으면서 비의 촉감을 느낄 수도 있고, 비와 어떤 의미에서 함께하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비 무작정 맞고 그냥 걸어간 기억들 다 있으실 거래요. 그냥 우산 써도 돼, 가도 돼. 근데 비를 맞아보고 싶어, 이상하게. 그러면은 어떤 의미에서 비를 맞는 나 자신이 어떤 굉장히 불쌍한 존재라기보다는 그냥 비와 함께하고 이 빗물이 내 몸을 통해 흐르고, 어떤 그런 느낌도 굉장히 좋아요. 저도 대학생 때 그랬어요. 약간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렇게 서강대학교 이제 중앙식당 같은 데가 있어. 옥상이 있는데 오늘은 비를 맞고 싶은 거야.
근데 한 손에는 커피를 들었어. 커피를 마시면서 비를 맞으면서 그냥 한 2시간 서 있었어요. 그냥 어떠나 보자 해가지고. 그럼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다 쳐다보고. 근데 여기에는 이어폰이 있어. 이어폰이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라캉시엘이라고 일본 그룹이 있었어요. 일본 밴드 그룹이 있었는데 라캉시엘의 타임슬립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무한 반복해서 듣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좀 그런 시기가 있었죠. 그 노래를 들으면서 2시간 동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선배들이며 후배들이며 동기들이며 쟤 왜 저러냐 또 저러고 있다. 아주 한마디씩 툭툭 던지고 그냥 지나가요. 저는 2시간 동안 비를 맞고. 그러니까 유시아 선생님의 경험을 쫙 들어보면은 저도 엇비슷한 경험, 물론 유시아 선생님처럼 어떤 극단적인 상황까지 처한 건 아니었지만은 엇비슷한 경험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작가는 비를 맞는 바보, 바보예요. 그러나 비를 맞으면서도 우리가 느껴지는 어느 어떤 자신의 소외, 감정, 어떤 생각들이 또 있어서 그것들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는데 초점이 가 있는 게 어떤 의미에서 좀 바보 같은 작가라는 거예요. 작가가 바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서 유시아 선생님이 비를 맞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디에 비를 맞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다거나 어디로 피해야 되거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웅덩이에 그렇게 동그라미가 파장이 착 퍼지면서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 순간을 사는 것, 이것이 작가가 아니겠는가 하면서 자신의 작가적 상황을 다시 돌이키면서 나는 작가다, 시인이다. 지금 이 순간을 여실하게 살아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을 면밀하게 느끼면서 그것을 시로 표현하는 게 나의 본분 아니던가, 그런 식으로 입장을 전혀 바꿔서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구절이 있어요. 그걸 한번 소개해 드려보자면은, 불어나는 강물 앞에 나는 혼자 서 있었고 세상은 넘실거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달아나지 않기로 했다. 장대비의 연거푸 이마를 두들겨 맞으며 작가로서의 내 삶을 거룩한 소명으로 여겨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될 것이라고. 그 순간 나는 정말로 작은 세계의 시인이 된 것 같았다 라고 표현을 해요. 불안과 고독도 내 글의 부사와 형용사가 된다고 했어요. 나 이게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 불안과 고독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러나 내 글에서 내 불안과 고독도 나의 글을 꾸미기 위한 부사와 형용사가 될 뿐이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표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순간 나는 작은 세계의 신이 된 것 같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저는 유시아 선생님을 이렇게 평가해요. 전 굉장히 훌륭한 문학가이시지만은 구도자의 면모가 굉장히 강하세요. 이분은 실제로 수많은 이제 영성가의 글을 번역하시기도 하셨고, 여러 영성의 어떤 체험들을 하고 있는 인도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인디언 분들이라든지 그런 기록들을 찾아가면서 번역도 하시고 책도 내시고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글에 그냥 어떤 작가로서의 어떤 소외만 있는 게 아니라 진리의 면모가 틈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문학적인 장치를 통해서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오는 글들을 잘 쓰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흡입이 잘 되는 거예요. 내용으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유시아 선생님의 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가슴으로서 이해가 돼. 가슴으로서. 한 인간으로서 겪어야 될 어떤 감정 같은 요소들이 직접적으로 쑥 다가오는 그런 글들을 굉장히 잘 쓰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머리로서 글을 쓴 게 아니라 당신이 가슴을 열면서 세상을 마주 대하면서 그런 요소들을 채취해가면서 이걸 문학적으로 형성한 구도자와 문학가 두 가지 모습이 곁들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세계의 신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비와 함께 한 거야. 여러분들 비 맞으면서 촉감 느끼면서 물 웅덩이 바라보면서 하늘 면전에 이제 때리는 빗물 보면서 그때는 뭐가 두렵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되나 보다 하고서 살아요. 그럴 때는 내가 어떤 생각, 이 비 피해서 빨리 집에 가야 돼, 샤워해야 돼, 감기 들어,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연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존재감, 생각, 이런 것들을 쑥 내려놓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와 이 폭우와 이 거센 날씨와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평온함을 느낄 수 있기도 해요.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비를 맞기로 결정했다면은, 그러면은 이 자연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자연과 더불어 산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오피스에 좀 갇혀가지고 컴퓨터 화면이라든지 아니면 스크린 화면에 갇혀서 이 넓은 자연의 세계를 놔두고도 이제 경험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인디언 부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를테면은 자연과 굉장히 어우러진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이들은 뭐냐면은 자연에 대한 동경, 외경 같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의 존재도 자연의 일부분이고 자연에 낳은 하나의 자식이다. 그렇기에 너와 나는 전혀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연과 가까이 할수록 어떤 전체와 만날 수 있는 철학적, 어떤 경험적 삶의 기반들이 잘 마련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연과 함께 한다는 생각을 든다면은, 제가 이제 제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전체와 눈앞과 함께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전체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곧장 전체가 될 수 있는 어떤 묘한 감정 상태가 들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전혀 이런 작은 존재가 아닌 것 같다, 이 자연에서 커다란 존재인 것 같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는데, 이 유시아 선생님께서는 이 비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맞으면서 그런 내가 작은 세계에 신이 된 것 같았다, 이 전체와 약간 동질화되는 이제 경험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참 재미나요. 그러면서 유시아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로는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라는 책이 있나 봐요.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연금술사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산티아고야. 산티아고라는 친구. 원래는 이제 부모님은 산티아고한테 너 성직자 되라, 수사 되라, 신부 되라, 이렇게 한 거야. 했는데 산티아고는 자기는 보물을 찾아 떠나는 모험가가 되기로 결정을 해요. 부모님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 양치기를 했어요. 양치기를 했는데 이렇게 모험가가 되기 위해서 양을 다 판 거야. 파서 이제 여행을 떠나겠다고, 나는 보물을 얻겠다고. 그렇다가 모로코의 탕헤르라는 도시에 이르러서 뭐냐면은 시장에서 그냥 자다가 이제 자기 돈을 다 도둑 맞은 거야. 도둑 맞으니까 화가 나고 절망해서 자신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피해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나 지금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이 자금이 다 사라졌어. 그러니까 절망에 빠져든 거죠. 근데 이 순간에 똑같아요. 이 산티아고라는 친구 본인을 구제한 거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산티아고 자신이에요. 뭐냐면은, 야, 난 생각해보니까 도둑을 맞은 희생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난 처음부터 보물을 찾아 떠난 모험가가 아니었던가. 지금 이 상황, 눈앞의 상황, 지금 1분 전, 1시간 전 나는 이 돈을 잃었어. 나는 피해자야. 억울한 희생자야 라고 생각하지만 전체로서의 어떤 자기 삶을 툭 터놓고 봤을 때는 나는 모험을 하기 위해서, 보물을 찾기 위해 이렇게 떠난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일은 사실은 굉장히 사소한 일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물건의 관점에서, 득실의 관점에서 분명히 산티아고는 희생자였지만은 삶에서 눈앞의 삶에서 이거를 치러내는 입장에서는 무언가에서는 이거는 단지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희생자에서 무언가로 바뀌게 된 거는 뭐냐면은 시선이 바뀐 거 하나예요. 시선.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거 하나예요. 유시아 선생님도 그렇죠. 세입자에게서 쫓겨난 그냥 직장 구하지 못한 4학년 졸업생이 아니라 시인으로 바뀐 거예요. 시인.
그러니까 무언가라면은 그런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시인이라면은 춥고 배고플 수밖에 없어. 근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삶은 왜 고통이 되었을까? 여기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지만은 나란 존재는 감옥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것도 맥락상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삶은 도둑보다 더한 거를 우리한테 선사한다고 이렇게 유샤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산티아고라는 친구는 자기가 무언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바람을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모험을 떠나지 못하게 막을 만한 게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 이 상황이 그럴 뿐이지. 밥은 어디서라도 또 구해 먹으면 돼요. 뭘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세계 일주를 했잖아요. 세계 일주를 했는데 저야 약간 여유 자본을 가지고서 세계 일주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실제로 여유 자본 없이 세계 일주 시작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수중에 100만 원 가지고 세계 일주 하겠대. 그런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어떻게든 또 해. 가면서 숙소 가서 잘 데가 없잖아. 숙소 가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잘 곳을 구해. 거기서 또 돈을 모아. 거기서 뭐 부업, 뭐 그림을 그려. 그림을 그려서 한 장당 돈을 받아. 그러니까 약간의 재주가 있으면은 그런 걸로 또 돈 모아서 옆 마을로 옮기고 옆 도시로 옮기고 비행기 티켓도 구하고 그러면서 세계 일주를 하는 친구들인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여행의 기한을 안 뒀어요. 그냥 5년, 7년 이렇게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멋있게 살아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여행에 촉박해지는 건 뭐냐면 자기 기한을 뒀어. 뭐 일주일 내에 끝난다든지. 그래서 한국인들 여행하는 거 봐요. 유럽에 일주일 열흘 여행하잖아요. 엄청 빡세게 여행해요. 오늘 밤은 기차에서 자고 숙소비 아끼고 뭐 하고 루트 짜고 나중에 한 보름 여행하고 갔다 오면은 기진맥진이 돼 있어. 사람이 녹초가 돼 있어. 그걸 즐기는 게 아니라 물론 이건 한국인의 종특이에요. 종특.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나 그 종특에서 벗어나서 그냥 삶을 크게 바라보고 여행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기한을 안 둬요. 그냥 5년, 7년, 10년 하는 거야. 자전거 타고 자전거 뭐 부품도 또 갈아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친구들도 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산티아고라는 친구도 어떻게 보면은 삶을 커다란 여행으로서 시선 전환하면서부터 그러면서 자기는 모험가라는 이런 일을 겪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소명을 사랑하면 세상도 사랑하게 된다고 유시아 선생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를 맞으면서도 유시아 선생은 뭐냐면은 그 강물 불어나면서도 시를 읊었대요. 뭐 랭보의 시를 읊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거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눈물 났어요. 이 문장을 보면서 비 맞으면서 자기의 처지가 정말 극한까지 갔는데도 그때도 시를 읊었대. 그 비 맞으면서도. 보통은 그렇게 생각 못 해요. 어떻게든 내가 안전한 잠자리 찾고 좀 더 따뜻한 곳 찾고 그런데 거기서 시를 읊었어. 그러니까 약간 눈물 났어요.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치열했던 거야. 치열했던 거. 정말 이 치열한 면이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은 다. 대부분은 안 그래요. 비 맞으면서 따뜻한 곳, 비 피할 곳 찾고 있지. 거기서 시를 읊었대. 비 맞으면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사셨고 그러면서 자신이 오갈 데 없는 처지가 아니라 시인이라고 생각하자 얼굴을 때리는 빗방울이 아니면 빗줄기에 춤을 추는 옥수수 잎이 그리고 촛농이 떨어지는 창터까지 하나의 축복처럼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빗물이 축복이고 저 바람에 휘날리는 옥수수 이파리가 무슨 옥수수라면은 막 미친 것처럼 흔들리거든요.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촛농이 떨어진 저 창턱이 축복처럼 보이는 거야. 가장 시적인 순간이었다고, 자신의 인생에서. 근데 이거는 뭐냐면은 시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제가 이래저래 많은 분들 만나고 깨달음 수행의 경험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긴 하지만은 주변이 환해지고 밀도가 확 높아지고 투명해지고 나 자신의 존재감이 엷어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수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사실은 무언가 바뀐 게 없지만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경우는 뭐냐면은 나 자신의 존재감이 엷어졌을 때라고 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관점, 방향, 그런 것들을 내려놨을 적에 지금 이 순간 눈앞에 현상들이 그대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것들이 아무런 이제 여과장치 없이, 보통은 여과장치가 내 생각이에요.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돼. 빗물 맞으면 안 돼. 따뜻한 데로 옮겨야 돼. 지금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이게 다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존재감이 탁 엷어진다면은 주변 세계가 하나도 바뀐 바 없이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게 돼요. 근데 이게 시적인 순간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깨달음의 틈틈이 오는 깨달음의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자신의 존재감이 엷어졌어. 근데 존재감이 엷어지기 위해서 뭐가 하나 바뀌었을 뿐이냐면은 똑같아, 상황은. 근데 나는 쫓겨난 사람, 불우한 사람이 아니라 시인이고 무언가 지금 상황에만 갇혀 있다면은 쫓겨난 사람이고 도둑 맞은 사람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전체로서, 삶 전체로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은 내 자신이 지금 해야 될 일은 시를 쓰는 것이고 모험을 떠나는 거예요. 거기서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하게 되는 강연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나란 존재에 갇혀 있으면은 고통을 겪는 불쌍한 자기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안목, 관점을 널리 바꿀 수만 있다면은 이 삶 전체를 겪어나가는 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친근한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원재라는, 제가 사람이죠, 스님이죠. 물론 이제 절에서 살고 수행도 하고 이렇게 뭐 강연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하고 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저는 제가 좀 친구처럼 느껴져요. 원재. 이게 원재 맞아요. 맞긴 한데 가끔은 저는 이제 원재야 잘 지내보자 뭐 그런 소리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보여서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저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지만은 말하고 있으면서도 또한 느껴지는 건 뭐냐면은 말하고 있는 저를 계속 보고 있어요. 이게 사실은 수행을 통해서 알아차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로서의 뭐 시선 확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두 개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동시에. 원재가 그러니까 제가 말한다. 물론 그것도 맞아. 그러나 원재가 지금 불교박람회 제3전시관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비를 맞는 바보에 대한 글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도 동시에 또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란 존재에만 갇혀 산다면은 삶은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 어떤 분별 관점에 있어서 선택되고 그리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희노애락이 섞일 수밖에 없는 어떤 나는 조건에 의해서 상황에 의해서 중생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삶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한번 확 나가보자 이거예요. 여기에 갇혀 살지 말고 뭔가 생각에 갇혀 살지 말고. 그렇게 된다면은 나는 지금 이 상황을 여실하게 치러내고 있는 중이에요. 치러내고 있는 중. 원재가 제가 말을 하죠. 그러나 원재가 지금 이 상황에 3월 31일 금요일 오전 11시 37분 주변은 시끄럽고 불빛은 약간 강하고 목은 약간 마르고 오른쪽 코는 좀 막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 그런가 보다 해요. 원재가 얘기하나 보네 하고서 그래서 누가 그래요. 스님 떨리지 않냐고. 뭐 그런가 보지 하고서 저는 처음부터 좀 안 떨었어요. 안 떨었는데 뭐냐, 왜 안 떨었을까 좀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나란 존재에 갇혀 있으면 떨 것 같아. 굉장히. 나 여기 청중이 있어, 이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떻게. 근데 나란 존재라기보다는 저는 상황이 보여요. 상황이. 이 상황이구나, 이렇구나. 그러면서 나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하는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떨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했던 말이지만은 산티아고가 그랬죠. 저 바람처럼 나는 움직일 수 있다고. 지금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인식의 전환이 확 일어났죠. 그거는 근데 봄바람하고도 비슷해요. 예전에 제가 조주어록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조주어록에서 한 문장을 인용했는데 어떤 학인, 공부하는 스님이 조주스님한테 물은 거야. 저 흰 구름이 자유롭게 논일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하늘에 흰 구름 있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아서 좀 구름이 약간 있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흰 구름이 이 스님은 부러운 거야. 자유롭게 옮겨 다니고 있어. 근데 우리는 보통 흰 구름들을 하기도 하지만은 어떤 TV 보면 새가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저 새가 창공을 자유롭게 너닐고 있어. 근데 나는 나란 존재에 갇혀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어떤 생각에 갇혀서 되게 불쌍한 존재로 있어 하면서 저 새가 부러운 거야. 흰 구름이나 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흰 구름이 자유롭게 논이는 것을 언급한 하긴 스님에게 조주 스님이 이런 말씀해요. 봄바람이 곳곳마다 한가로이 부는 것만이야 하겠느냐. 뭐냐면은 흰 구름은 대상이잖아. 대상인데 사실은 바람 따라 움직이는 게 저 흰 구름이에요.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곧잘 대상에가 있어요. 대상에가 있어서 그 대상이 부러운 거야. 흰 구름이 자유롭게 논이고 자유롭게 사라지고 얼마나 부러워. 그런데 저 새는 창공을 자유롭게 날고 있어. 얼마나 부러워. 하지만은 사실은 저 구름도 바람 타서 움직인 것이고 저 새도 바람 타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바람은 새한테만 불고 저 흰 구름한테만 왔는 거야. 나한테도 이미 왔어요. 지금 벚꽃 시즌이기도 하지만은 벚꽃 향기가 실려오기도 하고 어디서 맛있는 거 팔잖아요. 그 봄바람은 나한테도 불고 있어요. 이미 나한테도 불고 있는데 우리는 대상에 가 있어.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해봐요. 창공을 날고 있는 새 있잖아요. 걔 뭐하고 있냐면 먹이 찾느라 바빠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먹이 찾느라 온 혈안이 돼 있어. 비둘기 봐봐요. 맨마다 먹이 찾을 생각만 하고 있지. 닭 봐봐요. 닭이 그냥 풍경을 여유롭게 즐긴 줄 아세요? 맨날 먹이 찾으라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활을 건 거야, 먹이 찾는데. 근데 우리는 사실은 먹이가 다 있잖아요. 밥 먹을 돈 다 있고. 그러니까 걔들이 되게 불쌍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은. 그러니까 나의 존재 상황, 나의 열악한 상황을 그렇게 대상에 투여하는 게 인간의 보편적인 심성이에요. 그래서 유시한 선생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나 나 자신이 시인임을 기억할 때 모든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삶이라는 사건이 글을 쓰기 위한 선물로 바뀌었다. 삶이 내가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잖아요.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고통스러운 힘겼던 경험도 어떻게 보면 내 삶 전체를 위한 선물로 보내진다는 거죠. 그것이 내게는 인생 본연의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잃지 않는 길이었다. 근데 유시아 선생님은 당신이 시인이란 자각을 했을 적에 삶의 모든 경험들이 선물이라고 하셨는데, 유시아 선생님은 시인이지만 구도자예요. 또한 구도자라고 바꿔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삶의 낱낱 경험들이 사실은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진여가 보낸 시그널이라고 저는 그렇게 종종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그널을 나 안에 갇혀 있으면은 두고도 못 봐요. 두고도 못 봐. 지금 여기 3점 시간이 이런저런 일로 좀 뭐 번잡스럽죠. 번잡스럽긴 하지만은 약간 이게 조명이 뭐 이 촬영 때문에 그렇겠죠. 조명도 보이고 여러분들 얼굴도 보이지만은 이 시끄러운 게 어쩌면 시그널이에요. 시그널. 우리 깨닫게 하려는 여러 잡음들도 들리고 빛도 보이고, 근데 우리가 나라는 존재에 갇혀 있으면 이 시그널을 못 봐요. 절대로. 이미 보내졌는데 진여라는 게 나란 존재에서 확 벗어남으로써 삶의 순간순간이 진리가 되고, 나는 그런 진리를 누리는, 진리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어떤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세상은 하나도 변한 바 없이 진실하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나란 존재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날 수만 있다면은 이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심지어 내가 괴로워하는 어떤 감정들마저도 신이 나를, 유시아 선생님 신이라고 했지만 여러 사람의 신이라고 했지만 이 진여가, 부처님의 어떤 진여가 나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내온 시그널이고, 시그널이 됨을 자각하게 되고, 그리고 전체로서 눈앞으로서 진정으로 살 수 있다면은 이 삶을 더 이상 괴로운 게 아니라, 이런 말 해도 될까? 고통마저도 누린다고 해야 될까? 고통마저도 즐거운 거예요. 생생한 거예요. 나란 존재로 이렇게 발현이 되니까. 그렇게 단지 시선 하나, 입장 하나 바뀐 것뿐이다. 나로부터 벗어나 눈앞으로 나아간다면 나는 더 이상 감옥이 아니라 진리가 드러나는 통로로서, 그리고 진여가 보내준 어떤 선물로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삶의 경험뿐 아니라 이걸 끌고 다니는 요 원죄라는 인격, 아니면은 어떤 나라는 하나의 몸뚱어리, 생각이란 것도 굉장히 큰 선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나로부터 벗어나는 딱 하나의 과정만 필요하다. 이것들을 또 구체적으로 2시 본 강연에서 선사들의 말씀과 제 경험과 빗대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무대 법문은 이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2시 때 나중에 본 강연에서 한번 컨벤션 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